우선 우리 학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버산업과 학과장 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협약식 오늘 케어닥과 이렇게 협약식을 추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스텝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기념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어닥이라는 회사는 김승철 교수님께서 소개해드린 대로 2018년에 시작을 해서 2019년에 간병인 앱을 개발을 하셨고 지금은 홈케어랑 더 헬스케어 쪽으로 영역을 더 확장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금 현대 트렌드에 맞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협약식 전에 저희가 2번 정도의 미팅을 가지고 케어닥의 회사에 가서 교수님 대표님과 팀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또 대표님과 팀장님이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시설도 둘러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저희 학교에 어떤 대학원 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저희가 협약식을 추진을 이틀 만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는 이유는요. 학생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에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케어닥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교육과 등등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같이 협조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급진적으로 협약식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 모두 와주셨고요. 그리고 학생회, CU, 그리고 로아스까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실버산업학과의 전 학생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케어닥이라는 회사는 교수님이 구구절절히 소개를 하는 것보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와 닿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오늘은 협약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분 정도밖에 대표님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좀 특별한 의뢰를 해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비전과 그리고 대표님이 창업을 해서 이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들을 저희도 한번 배워보면은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박재원 대표님 모시면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어닥의 박재명입니다.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이야기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데 단순히 뭐랄까 케어닥이라는 회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지표가 좋고 이렇게 매출을 나요. 이렇게 투자를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케어닥이라는 회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국의 시니어 산업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이러이러한 뷰로 시니어 혹은 노인 복지 문제를 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무거운 주제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케어닥이라는 회사를 왜 창업했는가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부터 조금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부시맨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죠. 코알라병을 찾으러 다니면서 암왕궁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보면은 그 부시맨들이 가지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배고픔이라는 키워드예요. 배고픔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서 해결되는 배고픔이 있고 밥을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영혼적 배고픔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헝거라고 하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은 영혼의 어떤 숙제는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절에 들어갈까 혹은 여행을 갈까 하다가 여행을 떠났고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해외에서 무전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 3년을 우전으로
돌아다니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 이렇게 대단한 여행 작가가 됐어. 팔로워 몇만 명이 여행 인플루언서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나는 왜 여행을 했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갔고 나는 왜 태어났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태어난 건 제가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고 나는 어떻게 죽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지라는 고민들보다 나는 결국에는 어떤 족적을 남기고 박재병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내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일 당장 죽으면 나는 누구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한 개인의 고민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서 부산에서 제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할머니들을 만나보자. 왜? 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손에서 치매 간병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저에게는 어머니이나 제가 누나 4명의 막내 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44년생이고 어머니가 56년생이세요. 보통 할머니죠. 저에게는 어머니지만 또래에게 봤을 때는 할머니였던 어머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부산에 있는 독거노인 할머니들 찾아뵙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왜 혼자 쪽방촌에 이렇게 사시지? 하지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옆에 오는 어떤 브로커라는 분들과 복지 기금을 둘러싼 이런 어둠의 손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조금 사회 이면들을 보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케어닥이라는 사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저희 누나는 산청에서 데이케어 센터와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하지만 저는 불효자여서 누나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막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 문제가 왜 이렇지? 한국의 인구 구조는 왜 그렇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좀 뷰를 확장시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는 이제 늘지 않습니다. 5천만을 찍었고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노인의 인구수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니어들의 자산도 엄청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나게 기회가 있겠구나. 노인의 인구도 커지지만 노인의 지갑의 크기도 커지는구나. 그리고 그 지갑뿐만 아니라 돈을 쓰려고 하는 의지도 커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기존의 시니어들이 어떤 복지의 수혜자이자 복지의 대상자였지만 다들 이 학과 수업을 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노인의 소비 패턴과 생활 패턴 이런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고 기존의 어떤 시니어 복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기존의 분들은 이거를 해결하고 계시지 않구나. 그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 죽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의 속도가 유럽이 엄청 빨리 왔고 컸었다고 하면 그 기회 속도가 유럽보다 5배, 시니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진 일본보다도 1.5배나 빠른 이런 기회에 파도가 오더라.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인 문제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TV에 보면 행복한 아기의 얼굴이나 어떻게 보면 강아지, 고양이 이런 얼굴 이런 것들은 되게 찾아서 보잖아요. 그런데 혹시 할머니나 어머님의 사진을 찾아서 보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케어닥 앱을 통해서
일지라는 걸 보내고 있는데 그 일지를 사실 보호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일지라는 기능을 만들면서 육아를 할 때 어머님들이 우리 애기 얼굴을 하루라도 더 보기 위해서 우리 애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유치원에서 이런 걸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런 걸 하셨어요,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셨어요 라고 보냈더니 보내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노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왜냐? 노인 문제는 사실 행복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늙는 걸 해결할 수 있으신 분, 노인이 늙는 걸 막을 수 있으신 분, 노인이 아픈 걸 막을 수 있는 분, 정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저희가 스타트업이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노인이 노화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노인 문제라는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주제여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강실 안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를 아무도 본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나는 마음에 케어닭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노인 문제의 핵심은 결국엔 돈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4대 보험이라는 거를 직장을 가지시면 내게 될 텐데, 4대 보험에서 노인의 드는 돈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노인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일 때 현재의 비율인데요. 하지만 지금보다 19년 대비 2067년에 되면 저희가 5배를 더 내야 됩니다. 즉 세금을 5배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케어닭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뒤에 나오겠지만 1억 원을 가까이 가는 만큼 성장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노인들을 위해서 뭘 할까, 달리기를 하면 기부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되게 순진한 생각에서 창업을 위한 창업을 하게 됐고, 원룸보증금, 부산에서 지내면서 원룸보증금을 빼가지고 이걸 법인에 납입하면서 일단은 회사를 만들고 보자 하게 됐고, 이름도 케어닭이 현재가 아닌 원스텝모,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자,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기부형 플랫폼은 생존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이자 학교 선배이신 분이 그런 거 말고 지금 사회가 가진 문제가 뭐냐라고 하게 됐고, 그때 들었던 아이디어가, 저희가 짜장면집 개수가, 중화요리집 개수가 전국에 2만 개거든요. 19,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달민 쪽에서 짜장면 시킬 때 여기 별점이 얼마지? 후기가 얼마야? 여기 면을 잘 주나? 탕수육을 찍먹으로 주나? 부먹으로 주나?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 2만 원짜리 시키는데 6,500원짜리 시키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3년 동안 지내실 요양원,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쓰는 요양병원 보내면 큰 돈 들죠. 1,000만 원 넘게 쓰는 요양병원 찾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근데 요양시설 개수가 사업자 등록금 기준으로 48,000개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쓰고 굉장히 큰 비용을 쓰고 굉장히 오랜 기간 쓰고, 짜장면 한번 잘못 먹었으면 그냥 안 지키면 되지 하는데, 요양시설 잘못 보내면 사실은 온 가족이 힘들고 평생에 한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고관여의 비즈니스인데 아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더라. 돈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해서 법인인 상태에서 매출은 없지만 돈을 1억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양시설 검색 플랫폼이라는 거를 하게 됐고, 현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개발자 2명과
거실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못 벌지만 너네 하고 있는 일들이 좀 기특해라고 해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투자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스파크랩, 롯데, 미래에셋 총 1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거를 사업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공공 데이터를 너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행안부에서 장관상도 주시고 상금도 주시면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국민의 알 권리를 잘 살리는 업체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 외부 업체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요양시설 찾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못 들어가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더라. 노인 인구가 850만인데 요양시설 들어가시는 분이 45만 명, 요양병원 들어가시는 분이 40만 명. 즉 노인 인구의 10분의 1은 시설에 계신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나머지 90%의 노인들은 방치되어 있네. 이 나머지 노인들은 누가 케어하지? 가족들이 케어하거나 누군 가족이 케어되는데 지금 부모님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살고 계신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어떡하지? 이래서 독거노인이 생기는 거고 이래서 노인의 고독사가 생기는구나. 이게 정부가 말하는 돌봄 공백이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발전된 게 간병이구나.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공백이 간병이라는 비즈니스로 발현이 됐구나 라는 것을 봤고 간병이라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자. 그래서 간병인들을 부름에 있어서 간병인이 누군지 모르는 문제를 봤고 그래서 간병인들을 프로필을 검증하고 교육해서 매칭하는 비즈니스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프리에이 혹은 사업화가 조금 되는 단계에서 2~30억의 투자를 추가로 받게 돼서 간병인 서비스, 이제 간병인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네? 매출이 일어나네? 라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A라고 하는 비즈니스까지 확장하게 되고 B2B 비즈니스 간병을 개인과 개인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성장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게 됐고 너네 매출을 키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게 라고 하면서 저희가 누적 146억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간병인 플랫폼으로는 1등 업체가 됐고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었던 그래서 저 혼자 시작했던 회사가 2명의 공동 창업자를 모으게 됐고 지금은 이제 100명 넘는 회사의 규모까지 단기간에 성장하게 된 창업의 히스토리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너네가 가지는 생각들이 좋아. 그리고 너네가 가진 어떤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이 기업들이 찾는 비즈니스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회사들 보험사, 생명사, 금융권, 식품회사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시니어의 케어, 노인 돌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 노인의 헬스케어까지 같이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앞에서 서두에서 나왔던 노인 돌봄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나은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이고 더 좋은 부분들을 발현시켜야 노인의 편익이 높아지는 것인 거고 그것들을 하려면 저희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노인의 돌봄 과정들이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 있고 손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건 자동화하고 불필요한 부분 줄여야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여건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간병, 노인 돌봄 시스템들 혹은 사회복지 제도, 의료 수가들은 정부가 수가를 정해놨죠. 그러니까 1시간 하면 너 9,500원 줘. 근데 1시간의 가치가 100이라는 노력을 하든 10이라는 노력을 하든 1이라는 노력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시간 따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잘하면 어떻게 되죠?
잘하면 내 몸만 아픈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기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노인 돌봄 제도는 노인이 오래 아픈 상태로 방치를 하면 저희 같은 업체나 돌봄 제공업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노인이 오래 아프면 어떻게 되죠? 저희는 돈을 많이 벌고 노인은 그냥 오래 아프시고 가족들은 그동안 더 힘들고 돈을 많이 내고 정부도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굉장히 악순환에 악순환을 가고 또 저희는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왜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다른 사람들의 노인들까지도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내죠. 그 세금의 규모가 10배, 5배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50%, 70%가 세금으로 나가죠. 복지제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까? 그러면 아프면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회복시키면 돈 버는 구조, 즉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가 아니라 시니어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감으로써 케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낫게 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퇴원시키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단에서 저희가 이미 앞에서 다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서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케어를 잘하면 건강한 상태로 오래 유지해서 유병기간을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케어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데요. 이런 맥락에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케어작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그냥 노인 돌봄 저희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요양병원 140개 병원에서 간병인 분이 2,000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1,700명의 환자를 매월 케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요양센터를 동시에 9개를 개소함으로써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하반기에 굉장히 큰 펀딩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폭도 규모로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 있으나 그런 부분들 자치하고 케어작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정부가 건들 수 없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이렇게 했더니 노인이 회복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노인이 돌봄 비용이 줄더라. 이런 부분들 같이 만들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강남대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데이터 수집해서 정부에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더니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니 정부 제도로서 만들어서 우리 수가 제도를 바꿔볼까요? 돌봄 제도를 바꿔볼까요? 하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혼자 저희 막 직원들한테 우리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했는데 사실은 민간의 한 작은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 저는 정부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보건복지부 사람들 모릅니다. 행안부 사람 잘 몰라요. 열심히 사업만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부분만 존재했으나 굉장히 강남대와 함께함으로써 좋은 파트너를 얻게 되었지 않나. 그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 좀 잘 메꿔주시고 학생부분들도 이런 저희 하는 사업들을 보시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같은 좋은 원동력이 되어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혹은 한국의 노인 돌봄 문제를 같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큰 실버케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노인 돌봄을 잘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조금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학생 여러분들과 교수님들께 케어작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어머님이라는 안타까움에 대한 모티브가 돼서 방 안에 코끼리 같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기술과 ICT로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짧은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르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